개장 전 미리 투자 뉴스 확인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엔 전략 세 분과 함께하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GL스토리 박창윤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밤사이 나온 투자 지표 이야기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웃돈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 제외한 근원 CPI는 예상치에 또 부합을 하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밤사이 나온 지표 결과 김선영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PPI, CPI 관심 밖에서 멀어진 지 좀 오래됐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기사 헤드라인이 문제였습니다. 시장 전망치 상회 이 얘기 딱 나오면서 시장 발표되자마자 또 지수 좀 밀렸었는데 사실 좀 민망할 겁니다. 일단 페드 워치상으로 보니까 오히려 어저께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3%까지 떠버렸고요. 그 얘기는 동결 가겠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12월 달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은 상황인데 좀 특이한 점은 좀 부담스러웠는지 12월 달에 이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3몇 %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질 부분이니까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헤드라인 3.7 나왔습니다. 8월 달에 3.7 나왔는데 예상치 좀 떨어질 거라 봤는데 똑같이 나왔고요. 코어 같은 경우는 4.1 나왔는데 이제 8월 달에 4.3. 문제가 뭐냐면 헤드라인은 안 보죠. 파월 같은 경우는 이미 코어를 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안 보고 이제 코어도 애를 먹이니까 슈퍼코어 나왔는데 슈퍼코어는 별로 이제 언론에서 다루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연준에서 많이 신경 쓰는 코어가 떨어졌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6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 이후에 그때 9.1 찍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12개월 연속으로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저께 굳이 어제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쉘터가 7.2% 상승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쉘터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왜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은 이게 코어의 거의 4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쉘터가 7.2%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어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 크게 마음 쓰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말씀,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시장의 예상치와 동일했기 때문에 어제 잠깐 발표했을 때 이거 뭐지라고 하면서 좀 겁을 줬지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CPI는 더 이제 관심 밖으로 멀어질 것 같고 예전에 보시던 지표들 이제 별로 안 보시잖아요. 이제 그 흐름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쉘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주거비가 근원 CPI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큰데 주거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지표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미신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좀 상방 압력을 받았던 만큼 과연 금리와 달러 추이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전일 국내 증시 흐름도 한번 짚어볼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이 두드러지면서 2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배터리 관련주들, 이에 코스닥은 835포인트까지 회복을 했는데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거든요.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반등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우리 종합주가지수, 특히 방금 소개해 주셨던 코스닥 지수가 급반등을 보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수 상승에도 관심이 있습니다만 어제 채팅창을 보니까 주로 나오는 게 뭡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즉 금년도 1월부터 6월 달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업종이 뭐였죠? 바로 2차 전지였죠. 그런데 그때 저는 사실 좀 버블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버블이 아니다, 성장성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결국에는 과도한 신용 매수 그리고 그에 따른 공매도, 이것들이 즉 수급상으로 마찰이 일어나면서 7월 달까지 급등세를 보였던 2차 전지가 8월 달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반대의 현상. 우리 말대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식으로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내려왔던 것이 지난 9월 그리고 10월 초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버블과 역버블이 생겼다,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동안의 시장의 선두에서 주도 업종을 자처했던 2차 전지가 이제는 주도 업종의 자리는 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각자 도생, 다시 말해 그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G엔솔이라든가 또 3사 세일사들이 이제 각자의 수익성, 즉 EPS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과연 오늘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매수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관과 개인의 힘으로 2차 전지가 올라간 게 아니고 근본적인 힘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매수함에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의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돼서 2차 전지가 좋은 모습 보였다. 이제는 더 이상 업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별 종목군으로 각자 도생하는 그런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퍼라든가 EPS라든가 3분기 실적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업황 전체가 가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밤사이에 또 2차 전지 뉴스 썼어요. 테슬라 3분기 점유율 많이 하락했다고 하고 에코프로 그룹 실적도 지금 뭐 리튬 가격 하락하면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우려감도 상존하는데 선별적으로 좀 모멘텀이 유효한 2차 전지 기업들 한번 골라보고 싶거든요. 테슬라를 비롯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서 수요 둔화 자체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도량 둔화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 크게 다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 오늘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를 중심으로 한 이런 주요 종목들이 실적으로서 어떻게 선방을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숫자로 차별화되는 주요 종목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최근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의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시장의 추정치는 아직까지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94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나와 있는 리포트를 보면 약 500억대 중반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로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메탈 가격의 하락, 리튬과 니켈 가격의 하락이 최근에 상반기여서 이 올 하반기까지도 좀 더 지속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의 EPS 추정치를 약 22% 정도 꺾어버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거든요. 그로 인한 실적의 둔화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포스코 홀딩스 또한 지난주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상당히 미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그래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주요 종목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스코 홀딩스 아직까지는 지금 본업단의 실적 개선 자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도 최근에 리튬 가격이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베타가 가장 클 수 있는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최근에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라는 또 연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현 시점에서 완전히 버릴 타이밍 자체는 충분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전략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확산보다는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압축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러한 측면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종목들은 중장기 관점에서는 일단은 홀딩하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보면은 이렇게 성장성이 훌륭한 업황을 찾아보기는 힘들거든요. 1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좀 이제는 힘을 내줘야죠. 에코프로 그룹주들과 포스코 그룹주들 오늘 좀 주가 반등 지속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아나는 PC 시장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가운데 글로벌 PC 시장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신제품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분명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반도체가 바닥 찍고 잘 올라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PC 시장도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같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일단 PC 출하량이 올해보다 한 3.7% 정도 늘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왔는데요. 특히 제가 포인트 잡고 싶은 건 2025년 내후년입니다. 내후년인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윈도우 10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종료가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내후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기업용 PC 교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이것 자체가 시장의 어떤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최근까지 뭐 AI나 그리고 올해 본격화되는 뭐 대형 게임들 그런 대작 게임들의 출시 그리고 이제 신제품 그래픽 카드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 자체가 모여가지고 PC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요를 좀 많이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지금 저희 회사 PC를 싹 다 바꿀 계획을 지금 내년에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것도 어차피 보니까 왜 그러냐 보니까 저도 사실 이거 몰랐는데 윈도우 10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바꿀 때가 되긴 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친구들도 좀 많이 이걸 좀 이슈화 시켜서 같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윈도우 운영 체제에 대한 교체에 맞춰서 이제 인텔, AMD, 엔비디아 분명히 올 연말부터 신제품을 쏟아낼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D램을 만들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 이렇게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찍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관련주들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기판 관련 종목들에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저도 보면은요, 노트북 좀 속도 많이 느려진 것 같네 하면은 이런 기사 꼭 뜨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PC 교체 수기와 맞물려서 가격이 또 반등하고 있는 D램 가격까지 여러분 또 반도체 IT 쪽 관련 종목들도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정준혜 캐스터 연결합니다.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한온시스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온시스템은 부진한 물량 효과로 3분기 실적 쇼크가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10,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또 HL만도에 대해서도 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 이유는 3분기 부진한 실적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인데요. 내년 초 이후 고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서 BNK투자증권은 목표가를 39,000원으로 신규 제시한 모습이고요. 또 신세계는 4분기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재개 효과가 기대가 된다면서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29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하이브는 10월에서 11월 주요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울투자증권은 기대감에 목표가를 34만 원으로 유지한 모습이고요. 또 코스맥스는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나증권은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CJ ENM은 4분기 미디어 플랫폼과 음악 부문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목표가를 82,0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한 모습이고요. 또 키움증권은 현대 롯데메대에서 신규 수주 지연은 아쉽지만 중장기 성장세는 유효하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목표가는 45,000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자회사인 북경한미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유안타증권은 목표가를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KB증권은 LG이노텍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은 우려 대비 양호하겠지만 4분기는 또 역대 최대가 예상된다라면서 목표가는 39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한미약품도 목표가 상향 조정됐고요. 유한양행도 피암 신약 렉라자의 11번째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떨어진 만큼 오늘 바이오 종목들도 한번 주가 추이 지켜보도록 하죠. 실적 이야기로 다음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실적, 3분기 상장사 내 최대 영업이익 수성 예상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올해 3분기도 현대차 그렇게 잘 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단 큰 그림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뭡니까? 반자철조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이 5대 제조업이 우리 대한민국의 축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인데요. 지난 2년간, 3년간 동안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동차를 제외하고 반도체, 철강, 조선화학이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자동차도 어려웠지만 바로 이 두 회사가 놀라운 업적을 냈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마 그 3조 4천억, 거의 뭐 3조 5천억이죠. 그리고 2조 8천억이라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5년 전, 10년 전에 기아의 실적이 삼성전자보다 앞설 것이라는 거 상상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이룩 했습니다. 정말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나온 피크아웃인데 우리 자동차의 피크아웃은 저는 아직 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왜 그럽니까? 지금 자동차의 세계 제1회 시장이죠. 미국에서
현대차 가장 잘 나가고 있죠. 기아 잘 나가고 있죠. 또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인도 차세대의 떠오르는 국가죠. 인도에서 지금 현대와 기아차는 넘버 2로 2등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합쳐보면은 현대 기아차는 주가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가는 어떻습니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1번 경제지표, 2번 수급 동향, 3번 투자 심리. 요 세 가지 중에서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은 무척 좋은데 뭐가 안 따르고 있습니까? 수급하고 심리가 아직 안 따라온 겁니다. 수급은 왜 안 따라올까요? 이미 다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거의 5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입에 대한 그 욕구가 적은 것이고 마지막 남은 게 뭐죠? 바로 투자 심리입니다. 투자 심리 누가 일어납니까? 개인 투자가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가분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현대차를 실적 좋다니까 계속 사셨다가 20만 원 가서 또 넘어져. 20만 원 가서 또 넘어져.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조금 줄어든 게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려면 최소한 3개월 걸립니다. 수급이 좋아지려면 최소한 한 달 걸립니다. 투자 심리는요. 딱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만에 내 투자 심리가 바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좌의 포트의 10%는 반드시 현대나 기아로 포션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사실 하반기 내내 주가가 이렇게 주춤했던 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3분기도 잘했다 하지, 배당 수익도 훌륭하지. 도대체 현대차 주가는 어떤 부분이 해소되어야 시원하게 좀 반등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피크아웃 얘기 안 나온 지는 거의 없었죠. 항상 그러니까요. 3분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 피크아웃 없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전기차 관련된 부품 수급에 있어서는 약 20%까지 줄여라 하고 이 관련 벤더사에게 얘기를 하면서 관련된 부품주들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런 시장 불확실성 자체가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딱히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뚜렷한 모습 자체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지금 현 시점에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판매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은 전기차의 약진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나타날 수 있는 결국 경기 둔화의 우려 이런 부분 자체가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되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 원론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부품사들 이런 부분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확실한 뭔가의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유럽과 미국 쪽에서 전기차 수급의 약진과 더불어 확실한 뭔가 이런 판매 데이터의 상향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확실하게 좋은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아쉽게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L 밴드 차원에서도 보면 현대차, 기아 지금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PR 5배 그리고 부품사들은 전기차 부품 쪽으로 완전히 리레이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PR 3배에서 4배 밴드 트랩 자체에 갇혀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답답하고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데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면서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 자체가 보여줘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현대차의 3분기 실적 포인트는 이번에 현대차가 한 3조 4,900억 그리고 기아는 시장의 추정치가 2조 8천억이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나는 컨퍼런스 콜에서 분명히 3분기 이후에도 피크아웃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을 것 같아요. 그 이후 시장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이런 부품사들의 어느 정도 이런 그 가동률 상향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이런 부품사들 전반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이번에 실적을 바라보면서 그 이후 시장 반응을 살피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철강 업계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철광석과 제철용 원료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철강사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파업까지 길어지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철강업계. 철강주의 하반기 반등 가능성 좀 미미한 걸까요? 김선용 대표님? 뭐 일단 사실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마음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좀 눌러주면 뭐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철강타 원료값이 급증했다. 그리고 뭐 노조 파업까지 이중고라는데 제가 봤을 때 이중고 아니고 삼중고입니다. 왜냐하면은 엔저 때문에 일본산 엄청 러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중고라 보는 게 맞는데 굳이 제가 이렇게 삼중고라고 표현하면서까지 말씀드리지만 굳이 투자를 꺾으실 필요 없다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쇳물의 주 원료죠. 이제 철광석과 이제 제철용 원료탄 가격이 급증하면서 철강사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부담은 증가하긴 하겠죠. 근데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경기 침체에 따른 여기서 말하는 경기 침체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고 건설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철광에 대한 시황 악화 때문에 원재료 값을 보통 이제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소비자들로 전가시키거든요. 가격 전가력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철강 기업인데 이거를 지금 업황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게 좀 이제 철강업계 좀 현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임단협과의 어떤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항상 종종 있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주식을 하실 때 나온 이슈가 새로운 이슈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한번 직접 봤더니 중국산 철강석의 이제 수입 가격이 YOY로 46.2% 떴더라고요. 부담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철용 원료탄 역시 65.7%가 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게 생산하는 업체에 있어 원료를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익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원재료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건 잘 아시겠지만 중국 정부의 철강 제품 감산 규제 때문에 재고량이 줄어든 상황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수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어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는 증시 부양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 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이게 바뀌면서 뭔가 좀 지금 좀 아픔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철강사의 경우에는 가격이 오른 부분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많이 전가를 시킵니다. 가격 전가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업황상 부담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품질은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사용하지 못했었던 일본산이 엔저바를 받으면서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장점이 뭐였냐면은 일본산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는 빨리빨리 시간에 맞춰서 잘 준다라는 게 좀 장점이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임단협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생산에 대한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면 장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철강사들이 조금 힘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도 종종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게다가 또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 2번 정도 이제 후판 가격을 협상을 해요. 이제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협상을 하는데 조선업계, 철강업계를 얘기했지만 사실상 포스코랑 HD 현대중공업 두 개가 하는 거죠. 두 기업이 협상하면 그 가격이 나머지 기업들한테 쭉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현재 지금 대립 중인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좀 답답하고 뭔가 안개에 가려질 느낌이 있긴 있지만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또 해결되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얘기를 잘 나누고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리고 하게 되면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강주 투자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장윤 대표님. 네, 철강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은 멀어져 있는 상황이죠. 가장 직격탄이 이런 중국의 경기 둔화가 소재업체, 철강과 화학업체의 이런 업사이드 자체를 막아버리는 요인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원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판가라우 전해가 업황 둔화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종목들,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이제 본업단의 회복 이런 부분은 약간은 3분기에 둔화가 될 수 있지만 올 3분기보다는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이후를 바라보면서 시장 전망치를 크게 높여놓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본업단의 회복과 더불어 2차 전지 쪽에서 리튬 쪽 리레이팅 자체를 충분히 바라보면서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얻어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고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지금 3분기에는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내년 이후를 좀 바라보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 자체는 충분히 유효하면서 최근에 외인들을 중심으로는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 자체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결국 3분기 실적 둔화 이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겠지만 결국은 그 이유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강주에 대한 전략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또 연일 반등하고 있어요, 남인훈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위험자산 투자가 있고 안전자산 투자가 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의 가장 1등 뭡니까? 바로 주식이죠. 반면에 안전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 세 가지가 있죠. 1번 금, 2번 원유, 3번 달러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제럴드 포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전단이 지금 이스라엘 거의 앞까지 가 있죠. 그런데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분쟁에 개입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더 확대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항공모함 전단이 가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을 더 확전시키지 않겠다는 게 목적 같습니다. 그래서 90달러가 넘었던 원유도 이제 83달러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금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금값이 별로 안 좋았어요, 금년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의미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을 팔아서 금을 사세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과 이 시간 이어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인호 소장 그리고 김선영 대표, 박창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투자의 아침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2월 28일 투자의 아침으로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고 1년 8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첫 방송 인사가 지금 여기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제가 이랬네요. 저는 이 자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이슈 꼼꼼하게 전략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는데 진짜 2년 가까이 저희 제작진 모두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오히려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더 도움되는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조재길, 이혜수의 머니플러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투자의 침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